안철수는 당을 구하겠다고 지금 뛰어든 상황인데 분위기상으로 보면 당이 지금 깨지게 생겼어요. 현재까지 분위기는 그래요. 정치인들은 뭐 목소리 되게 막 높여봐야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제 서로 헤게모니 싸움으로 가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요거는 정말 명분 없는 행위였던 건 맞는데 일단 두 분은 그것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보실까요? 안철수 씨는 왜 출마를 했을까요? 가볍게 네. 순간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그 모 정치인이 선언만 하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뭐 실험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난망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네. 그 후계자가 안철수 대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게 아니라 뭐 아니, 선언을 하고 나서 이틀 만에 김광수 의원 네. 사건 터졌잖아요. 뭐죠? 아니 근데 그 국민의당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거지 뭐. 인지도가 올라가서 김광수 잘라내면 그게 뭐 꼬리자르기 하는 거지. 그리고 대가리들끼리 싸우는 거 못 치고. 아니 본론으로 들어서 이게 김광수 의원 사건이 굉장히 안철수 대표에게는 악재 같아요. 어쩌면.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그렇겠죠. 도덕성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뭐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 때 정치공작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이런 치명적인 정치인의 부도덕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 공당으로서의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근데 이제 당대표로서의 전국 정당화를 꾀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러기 전에 이 당에 대한 존망, 무슨 당이 이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도 5%대인데, 이 일로 인해서 저는 더 지지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안철수 당대표가 여러 난제들을 이제 뚫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글쎄요, 왜 출마를 할까? 언론이나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딱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조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살려고 이게 정치에 뭐 명분의 정치도 있고 이상의 정치도 있고 어떤 멋의 정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생존의 정치 아닌가. 이번에 나서지 않으면 정치적인 재기의 공간 또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문이 닫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작동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본인 나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떤 당이라는 틀 자체가 일정하게 존속을 하고 전반적인 대통령 선거 환경이 5년 후에 또 동일한 형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그래서 잠깐 좀 이렇게 뒤에 물러나 있다가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것 속에서 관심과 기대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당 자체가 일단 계속 존립할지가 알 수가 없고 또 본인이 지금 빠지가 없는 상태고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되어서 지금 개헌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환경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당에서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철수 당으로 출발한 거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길로 어쨌든 이것이 이제 다시 갈라져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빠지면 영원히 돌아올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니까 이번 이제 전대 룰 자체가 대표에게 권한이 강화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창업주로서의 안철수라는 힘을 가지고 끌고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제도로서의 대표가 힘을 실게 되면 거기서 빠졌을 경우에 이제 완전히 소위 프로 정치인들의 세계에서 자기는 살아남을 길이 없게 되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나아간 얘기지만 이 선택은 그 다음에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의 무언가의 선택과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뭐 서울시장으로 도전하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두 번째는 예전에 그냥 우리가 썼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연대를 제안할 수 있죠. 연대. 경기도 이런 데는 뭐 후보를 우리한테 제안할 수 있으려나?
어쨌든 그러니까 서울시장 양보할 테니 경기도지사 내놔 이런 거요? 예. 그런 거 그렇게 몰미- 된다면 거기서의 연대는 민주당과의 연대가 아니라 이른바 야권 바른정당의 이런 쪽에 이른바 야권 연대 쪽을 생각할 그러니까 가능성. 예전에는 우리랑 연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른정당하고 연대겠죠. 바른정당이 호남 영남에서 자기네 후보 안 되고 연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정도에서는 바른정당 후보가 안 나오고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는데 그 후보가 이모 의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소설 중에 제가 그냥 이모 의원은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 뭘 도전한다 이런 생각이 늘 그것 때문에 나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이모 의원은 어디요? 경기도. 광명이요? 예, 예. 광명 그분이요? 네. 어허,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노원병에 도전할 거라고 저는 봐요. 아 이건 뭐 염치 모렴치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아이씨, 왜냐하면 이분은 유아 독전이거든요. 정말 본인이 그렇대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양보했다라는 생각을 늘 지배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 패배도 그 이번에 도전한 거 보세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는데 꽃이 피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본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졌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역으로 보면 제가 생존의 정치에서 이 시점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나 보선에 연결돼서 그 무언가의 선택과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걸 역순으로 이야기하면 지방선거나 보선에서의 무언가와 움직이기 위한 것으로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온 것으로 봐도 역으로 또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어떤 큰 그림 또는 큰 정치, 국가, 운영, 대선 이런 정치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본인의 생존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판을 보는 옛날 정동영 의원이나 손학규 의원의 행보랑 크게 안 달라요. 맞아요. 똑같아요. 모든 선거에 다 도전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어. 이제 누구 얘기를 하려면 사실 이제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 작은 전투에서 작은 승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그렇게 될 거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큰 정치의 축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멀어지게 되는 거죠. 큰 정치 못하는 거고요. 짜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 안철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당대표 출마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그 한복 같은 데 보면 쪽빛으로 정말 이렇게 염색을 잘 해가지고 예쁜 천 있잖아요. 거기 한 5년 전에 안철수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색이 바래가지고 그냥 원래 있던 광목 색깔만 남은 그런 어머, 느낌. 비교를 해도 광목이 얼마나 말것들이 잡을 줄 알았어. 포목집 가게 포목집 딸입니다. 저기 진짜 그러네. 광목 듣는 광목 기분 나빠요. 그러지 마세요. 어쨌건 그 원래 색깔 그 푸르스름한 그 예쁜 색깔이 아예 없어진 그런 느낌. 새정치라는 게 없고 천정배나 정동영 두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고만고만하게 그 작은 당에 이제 예전에 한때는 또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선의 꿈을 꾸다가 당내 경선에선 도저히 돌파를 못 하겠으니까 당을 깨고 나가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이제 그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손학규 전 대표,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그다음에 박주선 박지원 의원. 그 박지원 의원은 대선까지는 아니었죠. 그분은 꿈이 당 대표였으니까 실현했잖아요. 이제 다음번에 또 나오겠죠. 박지원 대표는 안철수 당 대표 후임으로. 근데 이제 이런 분석이 있어요. 지금 안철수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이 저렇게 반발할 거라는 걸 알 텐데 왜 저럴까? 아니요, 반발이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세지 못해. 예상 셀 거라고 예상은 못했죠.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107명 위원장이 지지 선언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몇 명 안 되죠. 반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반대를 몰랐다면 정치인으로서 가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 정도의 그림을 못 본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나오는 그 새로운 주의가 하나 나오는데 극중주의? 그러니까 제3당으로서 진보와 보수 사이에 있는 중도를 확 잡아야 된다. 뭐 이미 그 물도 건너갔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사실상의 이제
분당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 경선 과정에서 당장은 깨지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서로 간의 갈등이 노출되다 보면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하면 이제 실제로 안철수는 호남에 기대기보다는 오히려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극중주의 무슨 레디컬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센츄리시즘? 뭐라고 돼 있죠? 근데 하여간 센터 뭔즘 레디컬 저거는 뭐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제3의 길 얘기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미 심리적으로 안철수와 정동영, 천정배 등 다른 지금 주자들, 뭐 심지어 예를 들어 뭐 김한길 전 대표가 뛴다 하더라도 저게 어찌 보면 이제 지역 기반으로서의 호남과 수도권 그리고 저것이 이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룰 것이냐 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고 아마 안 대표 입장에서는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의 스탠스가 이렇게 딱 한쪽으로 정리가 안 된 것도 어찌 보면 자기가 호남에 기반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했는데 그 부분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 색깔이 불분명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주관적으로는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 지역구라든가 이 정치적 기반이 지금 일단 서울에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 출신 주자들과의 갈등 내지는 반발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기존의 호남이 대변하고 있던 전통적인 어떤 친민주당적 성향 내지는 어떤 햇볕 정책과의 친화성 이런 부분과 차별화를 하는 쪽으로 오히려 가는 것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선택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마치 한때 여당에 있다가 새천년민주당에 몸담았다가 떠났던 이인재 의원이 그 뒤에 굉장히 극보수화의 길을 가잖아요. 어떻게 원래 본래 색깔을 본색을 드러낸 거죠. 것으로 네. 본래 색깔을 드러내는 식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저것은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때 선택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도 될 수 있고 작은 일이긴 하지만 저것이 뭐 누가 이길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승패를 떠나서 심리적인 또는 그 원래 국민의당 자체가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출발한 정당이어서 그 정체성의 지지 기반에 있어서 돌이키기 어려운 이제 어떤 갈등 관계 내지는 심리적 분리 관계 분리 상태, 절단 상태로 들어가는 신호탄 아닌가. 저는 그거는 이제 벗어나기 좀 어렵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는 전에보다 훨씬 더 우향우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안철수 씨의 보는 안목 없음 이런 느낌 플러스에다가 뭐가 있냐면은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안철수 당이라는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내가 사실상 만들었다 뭐 전에 그런 표현했잖아요. 뭐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잠시라도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게 불안해 죽겠는데 당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사실 자기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천정배 정동영만 해도 정치적으로 안철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뭐 당장은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자체가 전혀 안중에 안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마치 안내 보듯이 국민의당을 보고 있으니까 잠깐 내가 자리를 비우면 마치 국민의당이 국민적으로 소외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안철수가 당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아야 그나마 지지율이 오를까 말까 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죠. 지지율이 좀 오르겠죠. 안철수가 등판하면. 등판하면? 네. 근데 아까 이제 김동수 악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김광수? 광수. 김동수 누구요? 제 친구예요. 밝히세요. 미안해. 미안해 동시야? 저번에 정말 몇 주 만에 내가 안경환과 최경환을 갚았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갤럽의 여론조사에 보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거의 붙었죠. 11%와 10%로 가고 그다음에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이 거의 5, 6 이렇게 됐고 저희 민주당이 조금 추미애 대표가 휴가 가는 관계로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거기도 박스권이더만요. 네, 박스권인데. 45에서 네. 50 박스권.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잘 결선 투표 모르겠어요. 도입에 대해서 네. 지금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원래 결선 투표 도입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 지금 결선 투표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8일까지 이제 동교동 어르신들이
이제 출당 출당. 시킨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안철수 전 후보는 이제 설득하겠다. 이제 의원들도 설득하고 왜 이 시기에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고난의 길을 가겠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는 조금 오르겠죠. 안철수 후보의 등판이 그나마 대선 후보가 이제 저쪽 자유당의 홍준표가 됐던 시기에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10%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국민의당 지지율로 이렇게 조금 옮겨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바른정당이 지금 이혜훈도 컨벤션 효과가 살짝 있었다가 지금 또 이제 헤매겠죠. 곧.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유승민 의원은 내뱉는 말마다 이제 미국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계속 가고 있고, 안철수는 그 틈새를 타서 이제 홍준표도 아니고 그다음에 유승민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의 대항마로 안철수를 또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저기 MB 늘 그래 왔잖아요. 반기문으로 갔다가 누구로 갔다가 안 되니까 안철수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홍준표로 갔던. 본인은 대표가 돼서 소위 청와대에서 하는 정당 대표 회담 네, 나가고 거기 가서 제일 뭔가 이렇게 언론에 말이 될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자기 입지를 이제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와 그다음에 안철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여성 당 대표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와,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해 진짜. 현재 판매량 약 700만 개. 국민 10명 중 1명꼴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 수분크림 마스크. 닥터코스 물광 마스크. 해외에서 더 알려진 닥터코스 물광 마스크.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품. 닥터코스 물광 마스크. 무려 120시간 동안 주름과 미백 개선 성분 속에 당신의 피부를 푹 담가놓는 효과. 그 결과 주름을 빠르게 개선함은 물론 주근깨와 기미에 덮인 여러분의 얼굴을 깨끗하고 하얗게 만들어주는 닥터코스 물광 마스크. 나이, 성별 구분 없이 온 가족이 사용하는 필수 동안 크림. 닥터코스 물광 마스크. 지금 바로 닥터코스 물광 마스크를 검색하세요. 뭐 안철수 씨는 대변인님이나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지지율 안 오른다고 보거든요. 일시적으로. 저도 안 오른다고 봐요. 일시적으로 네. 떠요. 그러니까 저도 안 그게 오른다고 봐요, 사실. 안철수는 대선 후보로서의 매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다가 내기예요. 그래요. 내기. 그 상태에서 안철수 씨가 갖고 있는 매력이 지금 현재 국민의당 지지율을 자체가 안철수를 생각하는 지지율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안철수가 있건 없건 그 지지율밖에 안 나오는 상태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당이 똘똘 뭉쳐서 어떤 제보 조작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씻고 나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고 잊혀져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씻김국 같은 것도 없는 상태로 다시 재등판하게 되면 오히려 저런 멀상식한 놈들이 있나 하는 그런 시선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다른 여타의 주자들이나 다른 당내의 반발, 심지어는 어떻게 창업주 출당론 뭐 이런 것이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되면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격앙돼 있고, 이게 바로 어쩌면 국민의당 분당의 시작. 그러니까 저게 이제 네. 참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일 수도 있고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결국 끝도 그렇게 되는 건데, 저게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이상보다는 그야말로 필요에 따른 일시적인 이익의 연합으로 뭉쳤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아닌 쪽, 지금 안철수 대표의 생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본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아닌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안철수 대표가 다시 당 대표가 되거나 하는 상황이라는 게 출로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개헌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룸을 확보해서 정치적인 그 뒤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거나, 그것을 통해서 호남에서의 지방선거를 좀 도모해보거나 뭐 이런 등등인데, 그 모든 가능성이 딱 닫혀버리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혼자 그냥 잠깐 무소속으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유혹과 고통을 상당히 강제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지 않는가. 안철수 씨가 진짜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에 대한 애정이 좀 남아있거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건 안철수의 등판이 아니고요.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진짜 국민의당 매니아들 입장에선 내부적으로 그렇게 갈라지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철수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전 당이 나서갖고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라면 당 올라요,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그 지금 제보 조작 사건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근데 안철수가 돌아오면서 극심한 내용에 빠졌다. 그러면 지지를 그 사람들한테 보낼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다가 지금 이제 급기야는 바른정당과의 일부 분당에서 합당 연대론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면 확실히 이런 것들이 단초가 돼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야겠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요게 이제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당이 효용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만약에 국민의당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 현재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실제로 합당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라도 나와서 무슨 합당입니까? 아니 합당이 아니라 잠깐만요. 릴렉스. 그중에는 분명히 여당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철수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입당이죠. 입당 어쨌건 입당 이런 개념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국민의당 의원들 입장에서만 보면 그중에 상당 부분은 차라리 혼자 나와 있는 것이 낫겠다는 고민을 저는 할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요? 네. 관망하는 거죠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들은 그게 남아있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으나 이게 이렇게 묶여있다가 난 어떡하나 하는 고민을 상당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내년에 출마해야 될 의원들의 경우는 당을 선택을 강요받죠. 근데 국민의당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무소속으로 가는 경우는 자치단체장은 무소속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워낙에 높은 관계로 무소속으로 해도 쉽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국민의당 간판으로 나갈 수는 없고 탈당해서 복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겠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이제 된다면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나 우선은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게 당이라는 틀에 묶여 있을 때 나의 행보가 너무나 제약받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 심리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압박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반발이 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민의당으로 분당에 나갈 때 자원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김광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북 도의회 같은 데서 이제 도의원 하다가 분당되고 나니까 이제 뭐 지역 정가도 반으로 쪼개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공천을 할 때 도의원에서 이렇게 차출해서 끌어올리는 뭐 그런 형태의 인물이거든요. 저는 일단 분당이 잘 된 측면도 없잖아 있었던 게 뭐냐면 지역 정치 물갈이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호남 쪽에서 저희들 그 얼마 전에 그런 인터뷰 한 적 있거든요. 광주 남구의회 칼부림 난동 사건. 그게 국민의당 구의원이었는데 그분 최근에 사퇴했거든요. 한데 그런 지역에 가면은 새누리당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정치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반발이 심할 거고. 근데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효용성이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딱 과반 쥐고 있으면 국정 운영은 훨씬 쉬워지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그분들 들어오면은요. 국정 운영은 쉬울지 모르지만 당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은 국민의 지지를 보고 이렇게 가야죠. 그 한석 두석 아쉽다고 받아들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긴. 어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단순한 셈법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닌데 옵니다. 제가 지금 대변인님 보고 느꼈네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이 더 심하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흡수나 합당 이런 건 거의 잘 안 되겠구나. 네. 근데 흡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선별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탈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일단은 가시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예측하기는 그렇고 개별적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네, 그걸 진짜.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합당이라는 형태, 어떤 세력으로서의 결합하는 형태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건 나 절대 반대죠. 근데 이런 측면 있잖아요. 지금 유승민이 뭐 그러는 것처럼 예를 들어 지금이야 이제 정권 초기니까 협조할 건 협조한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은 있지만 만약에 안철수가 바른정당하고 붙었다. 그래서 만약에요 바른정당이 지금 현재 국민의당 같은 규모가 되고 현재 잔존하는 국민의당은 한 20석 정도 돼가지고 합치면은 이제 민주 세력이라고 부를 만한 쪽이 한 140석 정도. 그리고 20석이 바른정당으로 부르면 그쪽이 한 40석 되고 그런 모양새로 가면 국정운영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국민의당은 당론이 있거나 그래서 이게 전부 국회 표결 같은데 이쪽으로 붙었다 그러면 그게 160석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쪽 20석 정도를 안철수가 끌고 간다고 하면 이쪽이
표가 불리해지면 건건이 이제 표결하면 무조건 지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것도 계산 한번 해봐야죠. 바른정당이 통으로 저기 어. 자유한국당 화된다? 통이 아니라 반 쪼개져가지고 그쪽으로 20석이 붙고 아니 그러니까 표결에 있어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에 남아 있는 분들하고 무소속하고 정의당하고 이제 우리가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산술적인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산술적인 얘기인데 그러면은 또 거기서 또 분화가 생기겠죠. 정치 어렵다 진짜. 이거 어떻게 막 딱 정리해줄 사람 없나요? 없네요. 네. 그냥 국민들이 바른 정당 이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르게 정치하는 정당에 힘을 계속 주고 여론을 몰아가서 그 힘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네요. 지금 돌파. 하여간 지금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하기는 네. 어렵고, 근데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 하나는 저는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 어떤 강렬한 생존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그 이후에 개헌국면이 됐던 또 그 이후까지를 바라보건 또 정치적인 복귀를 바라보건 조금 더 확고한 야행보, 현재까지 최근에 국민당이 보이는 것보다는 더 확고한 야성 행보를 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야성이라뇨. 아니 그러니까 저기지. 반대를 더 하면 반대하는 반대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꼴통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해야 되는 쉽게 거죠. 얘기하니까 소위 얘기하는 야쪽, 바른정당. 지금 여야 개념이 좀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우리가 옛날 야당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우리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 쪽으로 그 용어를 서서,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더 보수화할 것이다. 네. 아까 얘기대로 하면 더 보수화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본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의 선택은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본인들이 각각 개별 정치적 사안이라든가 의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것들이 이제 좀 명료해져면서 사실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판단이 이루어져 가겠죠. 예. 어쨌거나 안철수 씨가 선택지가 지금 만약에 당대표 나가서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천정배 정동영이 단일화해도 어렵다는 거죠. 두 분 생각에는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당화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 현재까지. 근데 권력구조상 박지원 전 대표의 장악력이 높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천정배 정동영 일반 정서로만 보면 국민의당도 지지를 했던 대선 때 지지를 했던 층의 정서로만 보면 반안이 상당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 지지했던 어떤 호남층의 정서로 보면 근데 워낙 그 부분이 빠져 있고 또 당 자체가 뭐 정상적인 민주화가 되면서 정상적인 틀이 된 것이 아니고 애초에 지역위원장 구도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아무래도 그래도 안철수 처음에 창업주가 다수겠죠. 아하. 그러다가 끔찍한 게요.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달쯤에 나 서울시장 나갈래라든지 이분의 선택은 분명히 있을 것 같죠. 재보궐선거를 나오거나 지방선거에 정말 서울시장 후보로 한 번 더 나오거나 이제는 박원순 네가 나한테 양보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건 떼쓰는 거죠. 애가 떼쓰시 하는 건데 저는 국회의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시장은 저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넘어섰다니까요. 그 경지를. 아이 그러니까 답답하네 진짜. 그 하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들겨 맞고 지금 복귀한다. 그럼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잊혀진다 그런 거는 그리고 본인이 존재감을 드러낼 다양한 이제 전술구사한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왜 DY가 영국에 가 있다가 들어와서 전주에 가서 뼈를 묻었잖아요. 정동영. 예. 아, 그거랑 크게 안 달라요 지금. 그러네. 참. 불과 이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정치 바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네. 그렇죠. 예. 최소한 국민 눈치는 본다 이거 아니에요. 아이, 참. 그렇죠. 그 제2의 정동영이에요. 그렇게 몰락이 가는 거죠. 모르겠어요. 정치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자산이란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 자산을 본인이 깎아먹고 있는 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샘플을 보여준 거였잖아요. 당선 당장 안 되더라도 내가 손해 보더라도 국민들과 그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부산 같은 데 계속 출마하고 하면서 정치적인 자산의 크기를 늘려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국민적으로 지지가 붙었던 거고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장 잊혀지는 게 두렵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선당후사 이런 표현
썼지만 사실은 그 정동영 전 의장이 이렇게 표현했죠. 선사후공 이렇게 표현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분도 그 말 할 자격이 있나요? 이인재 의원 얘기했고 지금 우리 김현 대변인이 정동영 의원 얘기했고 등등 했는데 처음에 이제 큰 정치에서는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선택을 했을 때 개별 전투에서는 이긴 적들이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하고도. 이인재 의원도 그렇고 정동영 의원도 그렇고 개별 지역구 전투라든가 이런 거. 근데 그 개별 지역구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큰 정치의 흐름을 바꾸거나 큰 정치에서의 지지도로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쭉 그것이 이렇게 법칙적으로 쭉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복귀를 해서 설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 있는 어떤 것으로서의 지지도의 회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큰 정치, 국민의 어떤 큰 흐름에서 멀어지는 것으로서의 쐐기를 이제 박았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가끔씩 했던 말인데요.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빚을 남겨놔야 됩니다. 빚을 지면 안 돼요. 빚을 남겨놔서 저 사람 언젠가는 잘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빚을 남겨놔야 돼요. 대표적으로 지금 김현 대변인 좀 보이거든요. 국정원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불쌍하다는 그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그게 빚이에요. 저 사람 언젠가는 그 빚을 우리가 갚아줘야 돼 하는 그 오해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자꾸 국민한테 자기가 그 같아요. 이번에 당대표 출마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그 한복 같은 데 보면 쪽빛으로 정말 이렇게 염색을 잘 해가지고 예쁜 천 있잖아요. 거기 한 5년 전에 안철수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색이 바래가지고 그냥 원래 있던 광목 색깔만 남은 그런 어머, 느낌. 비교를 해도 광목이 얼마나 말꼬투리 잡을 줄 알았어. 포목집 가게 포목집 딸입니다. 저기 진짜 그러네. 광목 든든 광목 기분 나빠요. 그러지 마세요. 어쨌건 그 원래 색깔 그 푸르스름한 그 예쁜 색깔이 아예 없어진 그런 느낌. 새정치라는 게 없고 천정배나 정동영 두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고만고만하게 그 작은 당에 이제 예전에 한때는 또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선의 꿈을 꾸다가 당내 경선에선 도저히 돌파를 못 하겠으니까 당을 깨고 나가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이제 그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손학규 전 대표,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그다음에 박주선 의원. 그 박지원 의원은 대선까지는 아니었죠. 그분은 꿈이 당 대표였으니까 실현했잖아요. 이제 다음번에 또 나오겠죠. 박지원 대표는 안철수 당 대표 후임으로. 근데 이제 이런 분석이 있어요. 지금 안철수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이 저렇게 반발할 거라는 거 알 텐데 왜 저럴까? 아니요, 반발이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세지 못해. 셀 거라고 예상은 못했죠.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107명 위원장이 지지선언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몇 명 안 되죠. 반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반대를 몰랐다면 정치인으로서 가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 정도의 그림을 못 본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나오는 그 새로운 주의가 하나 나오는데 극중주의? 그러니까 제3당으로서 진보와 보수 사이에 있는 중도를 확 잡아야 된다. 뭐 이미 그 물도 건너갔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사실상의 이제 분당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 경선 과정에서 당장은 깨지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서로 간의 갈등이 노출되다 보면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하면 이제 실제로 안철수는 호남에 기대기보다는 오히려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극중주의 무슨 레디컬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센츄리 이런 거요? 예. 그런 거.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의 연대는 민주당과의 연대가 아니라 이른바 야권 바른정당의 이런 쪽에 이른바 야권 연대 쪽을 생각할 가능성. 예전에는 우리랑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른정당하고 연대겠죠. 바른정당이 영남에서 자기네 후보 안 되고 연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정도에서는 바른정당 후보가 안 나오고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는데 그 후보가 이모 의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소설 중에 제가 그냥 이모 의원은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 뭘 도전한다 이런 생각이 늘 그것 때문에 나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이모 의원은 어디요?
경기도. 광명이요? 예, 예. 광명 그분이요? 네. 참.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노원병에 도전할 거라고 저는 봐요. 아 이건 뭐 염치 모렴치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아이, 왜냐하면 이분은 유아 독전이거든요. 정말 본인이 그렇대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양보했다라는 생각을 늘 지배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 패배도 그 이번에 도전한 거 보세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는데 꽃이 피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본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졌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역으로 보면 제가 생존의 정치에서 이 시점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나 보선에 연결돼서 그 무언가의 선택과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걸 역순으로 이야기하면 지방선거나 보선에서의 무언가와 움직이기 위한 것으로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온 것으로 봐도 역으로 또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어떤 큰 그림 또는 큰 정치, 국가, 운영, 대선 이런 정치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본인의 생존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판을 보는 옛날 정동영 의원이나 손학규 의원의 행보랑 크게 안 달라요. 맞아요. 똑같아요. 모든 선거에 다 도전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누구 얘기를 하려면 사실 이제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 작은 전투에서 작은 승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그렇게 될 거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큰 정치의 축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멀어지게 되는 거죠. 큰 정치 못하는 거고요. 짜잘해지는 네, 거죠. 그렇으니까 그런 느낌이고 안철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시즘, 센트리즘 뭐라고 돼 있죠? 근데 하여간 센터 뭔즘 레디컬 저거는 뭐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제3얘기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미 심리적으로 안철수와 정동영, 천정배 등 다른 지금 주자들, 뭐 심지어 예를 들어 뭐 김한길 전 대표가 뛴다 하더라도 저게 어찌 보면 이제 지역 기반으로서의 호남과 수도권 그리고 저것이 이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룰 것이냐 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고 아마 안 대표 입장에서는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의 스탠스가 이렇게 딱 한쪽으로 정리가 안 된 것도 어찌 보면 자기가 호남에 기반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했는데 그 부분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 색깔이 불분명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주관적으로는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 지역구라든가 이 정치적 기반이 지금 일단 서울에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 출신 주자들과의 갈등 내지는 반발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기존의 호남이 대변하고 있던 전통적인 어떤 친민주당적 성향 내지는 어떤 햇볕 정책과의 친화성 이런 부분과 차별화를 하는 쪽으로 오히려 가는 것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선택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마치 한때 여당에 있다가 새천년민주당에 몸담았다가 떠났던 이인재 의원이 그 뒤에 굉장히 극보수화의 길을 가잖아요. 어떻게 원래 본래 색깔을 본색을 드러낸 거죠. 것으로 네. 본래 색깔을 네. 드러내는 식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저것은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때 선택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도 될 수 있고 작은 일이긴 하지만 저것이 뭐 누가 이길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승패를 떠나서 심리적인 또는 그 원래 국민의당 자체가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출발한 정당이어서 그 정체성의 지지 기반에 있어서 돌이키기 어려운 이제 어떤 갈등 관계 내지는 심리적 분리 관계, 분리 상태, 절단 상태로 안철수는 당을 구하겠다고 지금 뛰어든 상황인데 분위기상으로 보면 당이 지금 깨지게 생겼어요. 현재까지 분위기는 그래요. 정치인들은 뭐 목소리 되게 막 높여봐야 결국 영두삼위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제 서로 헤게모니 싸움으로 가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요거는 정말 명분 없는 행위였던 건 맞는데 일단 두 분은 그것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보실까요? 안철수 씨는 왜 출마를 했을까요? 가볍게 네.
순간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그 모 정치인이 선언만 하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뭐 실험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선 대표. 굉장히 네. 좀 난망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네. 그 후계자가 안철수 대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게 아니라 뭐 아니,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선언한 날 이틀 무슨 만에 일이 있었다 이거겠죠. 김광수 의원 네. 사건 터졌잖아요. 뭐죠? 아니지, 그 국민의당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거지 뭐. 인지도가 올라가서 김광수 잘라내면 그게 뭐 꼬리자르기 하는 거지. 그리고 대가리들끼리 싸우는 거 못 치고. 아니 본론으로 들어서 이게 김광수 의원 사건이 굉장히 안철수 대표에게는 악재 같아요. 어쩌면.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그렇겠죠. 도덕성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뭐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 때 정치공작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이런 치명적인 정치인의 부도덕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공당으로서의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근데 이제 당대표로서의 전국 정당화를 꾀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러기 전에 이 당에 대한 존망, 무슨 당이 이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도 5%대인데, 이 일로 인해서 저는 더 지지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안철수 당대표가 여러 난제들을 이제 뚫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글쎄요, 왜 출마를 할까? 언론이나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딱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조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살려고 이게 정치에 뭐 명분의 정치도 있고 이상의 정치도 있고 어떤 멋의 정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생존의 정치 아닌가. 이번에 나서지 않으면 정치적인 재기의 공간 또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문이 닫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작동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본인 나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떤 당이라는 틀 자체가 일정하게 존속을 하고 전반적인 대통령 선거 환경이 5년 후에 또 동일한 형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그래서 잠깐 좀 이렇게 뒤에 물러나 있다가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것 속에서 관심과 기대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당 자체가 일단 계속 존립할지가 알 수가 없고 또 본인이 지금 빠지가 없는 상태고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되어서 지금 개헌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환경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당에서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철수 당으로 출발한 거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길로 어쨌든 이것이 이제 다시 갈라져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빠지면 영원히 돌아올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니까 이번 이제 전대 룰 자체가 대표에게 권한이 강화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창업주로서의 안철수라는 힘을 가지고 끌고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제도로서의 대표가 힘을 줄게 되면 거기서 빠졌을 경우에 이제 완전히 소위 프로 정치인들의 세계에서 자기는 살아남을 길이 없게 되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나아간 얘기지만 이 선택은 그 다음에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의 무언가의 선택과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뭐 서울시장으로 도전하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두 번째는 예전에 그냥 우리가 썼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연대를 제안할 수 있죠. 연대. 경기도 이런 데는 뭐 후보를 우리한테 제안할 수 있으려나? 어쨌든. 그러니까 서울시장 양보할 테니 경기도지사 예, 내놔.